안녕하세요. 올해 60살의 여자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 제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60번째 생일을 맞고 나니 그동안 살아왔던 제 인생이 눈앞에 다 펼쳐지는 기분이더군요. 지금이야 별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제 지난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래오는 느낌도 듭니다.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오래된 시골 마을이 먼저 생각납니다. 오래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곳이 제 전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곳도 다녀보고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세상이 참 넓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네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던 20대 초반 시절이라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고 소중했던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자리에서 친구의 아는 오빠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 몇 번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봤었어요. 은정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 너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볼래? 오빠 고마워요. 제가 집에 가서 예쁘게 읽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난 이미 5번도 넘게 읽었는걸. 그 책은 더욱이 처음 읽을 때랑 2번, 3번 읽을 때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은정이 너도 내가 느꼈던 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는 거야. 저보다 5살 위에 오빠라 그런지 아는 것도 많았고 제게 이렇게 자신이 읽었던 책이나 들었던 노래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나보다 성숙해 보이는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고 좋은 감정까지 갖게 됐네요. 반년 정도 만났을 때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까지 가는 일은 순탄하진 않았어요. 당시 그 사람에게는 장애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병을 앓아 다리 한쪽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인다거나 운동을 하기는 힘들었지만 충분히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어요. 다리는 조금 불편해도 아는 것도 많고 직업도 있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집이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가족들의 반응에 정말 당황스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예, 은정아. 근데 저 사람 다리가 왜 그러니? 어딜 다친 거야? 아, 그게 엄마. 사실은 이 사람이 다리가 좀 불편해. 어렸을 적에 병을 앓았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지금 잠깐 저러는 게 아니라 평생 저렇게 살아왔단 거야? 앞으로도 불구로 살아야 하고? 엄마 불구라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인데 식사는 좀 해봐. 이 사람이랑 대화도 안 해볼 셈이야? 저와 엄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넌 이런 사람 집에 데려오면서 엄마 반응을 상상도 안 해봤어? 식사고 뭐고 더 볼 것도 없고 나랑 엄마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 사람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됐고, 나가란 말 안 들려? 집안의 반대는 점점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헤어지라고 말하는 엄마한테 대들다가 맞아보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굶어도 봤는데 처음 해보는 사랑이라서 그런지 그 마음을 접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는 걸 선택했어요. 식구들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길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고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잘 살면서 다시 가족 앞에 나타나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간 우리는 당장 있을 곳이 없었기에 집을 구했어요. 방 한 칸짜리에 집안에 화장실도 없어 새 들어 사는 다른 사람들이랑 화장실을 같이 써야 하는 그런 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남편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고 당장에 생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집할 자리를 알아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두 사람 모두 생각보다 빠르게 일할 곳을 구했네요. 서울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힘든 시간을 다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흘렀을까? 어느 날부턴가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요즘 너무 무리했나 싶어 푹 쉬었는데도 좋아지지 않더군요. 생리를 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 혹시나 싶어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마 하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곧 애기 엄마가 되시겠는데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기뻤지만 당장 우리 두 사람과 아이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밀려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둘 다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서울에서 자리도 못 잡은 상태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인지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엄마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곧장 임신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고민하다가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네요. 남편은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하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갑작스럽게 임신이 된 거라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 얼떨떨하더군요. 나도 우리 아이가 생겨서 기쁜데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돼요.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늦췄으면 싶기도 하고.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부한테 아이가 생긴 건데 무조건 낳아야지.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당신이랑 우리 아기 먹여 살릴 테니까. 알았지? 그래도 같이 벌어야지. 어떻게 당신 혼자. 나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나 못 믿어? 사실 여기 데리고 올라와서 나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어. 나랑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을 텐데 싶어서. 물론 지금 당장 갑자기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런 건 어렵겠지. 그치만 나 성실하게 열심히 벌고 또 당신도 아기 열심히 키우고 살면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못 사겠어?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마음으로 아이 낳고 잘 키워보자. 응? 제 손을 잡으면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참 감동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많진 않아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만은 정말 크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찾아와준 이 아이도 잘 키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기로 결심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일을 하다 저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라며 집에서 살림하기를 원했고, 저 또한 초기에 입덧이 워낙 심해서 출근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입덧하느라 몸은 힘들었어도 내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힘이 나더군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마중 나가 같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뱃속의 아기가 커가는 태동을 느끼는 그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산달이 되었어요. 남편이 일하러 간 시간에 진통이 시작되는 통에 새들어 살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꼬박 반나절이 넘는 진통 끝에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네요. 아기를 품에 안고 보니 가장 생각나는 건 고향에 계신 엄마였어요.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안다더니 엄마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이렇게 기쁜 날 왜 울어? 울지 마. 고향에 계신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우리 애기 보고 정말 좋아해 주셨을 텐데. 아이가 좀 더 크면 고향에도 한번 내려가자. 내려가서 장모님도 뵙고 식사도 하지 뭐.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분명 우리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일상생활을 되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가장 역할에 충실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쩌면 그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람들을 내보내게 됐는데 다리가 불편한 남편이 가장 처음으로 해고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힘든 일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생계가 불안한 상황이 찾아오자 남편은 많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구한다고 나간 남편은 일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지더군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와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 몇 번은 내색하지 않고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알아서 마음을 잡겠지 했지만 남편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은 2달이 넘어갔고 그런 아이 아빠를 보는 제 마음은 많이 불안했어요. 당장 아이를 키워야 하니 제가 다시
취직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또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찬호 아빠, 나랑 얘기 좀 해요. 왜? 할 말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해. 나 지금 피곤해. 내일까지 못 기다려.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 좀 앉아봐요. 피곤해 죽겠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들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일자리 구한다고 나가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게 대체 몇 번째인 줄 알아요? 너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냐? 집에서 애나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아? 오련히 내가 알아서 할까? 쓸데없는 잔소리 할 거면 조용히 해. 나 쉴 테니까 방해하지 말고. 당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라고? 당장 찬우는 커가고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정신 차리고 벌어야지. 당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해 해요. 여보, 우리 처음 서울 올라와서 힘들었을 때도 같이 견뎠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야, 나라고 취직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돈 벌고 싶어. 나도 나가서 취직하고 싶다고. 근데 날 안 뽑아주는 걸 어떡하냐? 학벌이 별로라서 안 된다. 다이가 이 모양이라서 안 뽑는다고 무시하는데 내가 뭘 어떡해. 너만 애 걱정하고 집안 살림 생각하는 줄 알아? 나도 생각해. 나도 빨리 취직 안 돼서 지금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알겠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신 전 회사에서 잘린 게 벌써 3개월이 지났어. 매일매일 식비에 집세, 생활비는 나가는데 모아놓은 돈은 금방 가닥이고 애는 점점 크는데 뭐라도 해야지. 당신이 힘들면 나라도 나가서 일자리 구해볼 거야.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래서 지금 네 말은 남편은 집에서 애기 보고 네가 돈 벌어오겠단 거야? 지금 너까지나 무시하냐? 여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나라도 나가서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당장 한두 달 뒤면 우리 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는데 누구든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식당이든 공장이든 어디든 나가면 우리 세 식구 숨통은 트이잖아요. 누가 너보고 돈 벌어오라 그랬어?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하고 있으라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뭐 평생 놀고 먹겠어? 어디라도 나가든 일자리 구할 테니까 앞으로 이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해. 당신 요즘 힘든 거 아니까 내가 나가서 벌게요. 당신 언제 취직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제 뺨을 내리쳤어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늘 온화했던 남편이 저를 때린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엄청나더군요. 남편에게 뺨을 맞은 저는 온몸에 오한이 느껴질 정도로 벌벌 떨었어요. 맞은 뺨에 손을 대고 벌덜 떨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그제서야 술이 깼는지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찬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 많이 아팠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불편한 다리를 끌어가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난 모습도 처음이고 남편에게 뺨을 맞은 것도 처음이라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우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어요. 거기다 용서해달라며 무릎까지 꿇으며 비는 모습에 내가 이해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다고 그날 이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일자리를 얻긴 했지만 한두 달 근무하고 금방 잘리고 말았어요. 그때마다 모든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장인 자신을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면서 늘 제 핑계를 대곤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아보기도 하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도 노력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그냥 듣고 있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내 핑계를 대냐고 따지고 차라리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또 손이 날라왔네요. 시작은 뺨이었지만 나중에는 제 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차려온 밥상을 뒤엎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구타에 맞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어린 아들이 걱정됐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엄마가 맞는 모습을 다 볼 텐데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다시 신세한탄을 하면서 저와 말다툼을 하다 어김없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남편의 옷을 붙잡았어요. 당시 아들의 나이가 4~5살이었으니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말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아이의 눈에도 그 상황이 위협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남편의 옷을 잡고 놔주지 않자 남편은 그 모습에 다시 한번 흥분했습니다. 나 없는 사이에 애한테 이런 거 교육시키냐? 아주 자식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내가 뭘 그런 걸 가르쳐요. 이제 4~5밖에 안 된 애가 뭘 한다고. 그냥 애가 보기에도 지 엄마가 위험해 보이니까 그런 건데 제발 화내지 좀 말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도 내가 무섭냐? 나 가르치려고 들어. 네 잔소리 때문에 내가 될 일도 안 돼. 알아? 남편은 자신의 잡은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다시 때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구타를 계속 견디면서 그날 머릿속으로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야겠다고 말입니다. 아이와 아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폭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변해 있었고 그런 사람 밑에서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둘이 도망칠 생각을 하니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저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였으니까요. 우리 아들 찬우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나간 사이에 짐가방을 찾아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일단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했기 때문에
며칠 입을 옷가지 정도만 챙겨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배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 순간 집에 들어오는 남편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짐가방을 본 남편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는 걸 알았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오냐 오냐 해줬더니 이제는 집까지 나가시게? 아주 애 짐까지 챙겨서 나갈 공이랬구만. 야, 갈 거면 너나 나가지. 애는 왜 데리고 가? 어? 찬호 아빠, 난 매일같이 당신 화풀이 듣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 나 혼자만 모르겠는데 아직 어린 우리 아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술 먹고 엄마 때리는 아빠 보면서 어떻게 우리 찬호가 제대로 크겠어요? 아이랑 나 집 나갈 테니까 그냥 보내줘요, 제발. 그러니까 네가 고분고분 살면 되잖아. 너는 뭘 잘났다고 나한테 핑계질이야? 야, 그리고 너만 아이 생각하냐? 나도 아이 생각해. 잘난 척하지 말고 아이 두고 가. 알았어? 그렇게는 못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있는 아들을 낚아채서 품 안에 안고는 한 팔로는 제 머리와 뺨을 구타했어요. 그 모습에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한 번 흥분한 남편을 말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짐가방을 제게 던진 채 남편은 아들과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이 들어가고 난 뒤 집 대문 앞에서 이틀을 넘게 꼬박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이와 남편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결국 아들을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두고 온 엄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아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었던 저는 길거리에서 며칠 떠돌이 생활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적도 있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다 건강 해친다고 쉬어가며 일하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꼭 키우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남편이 무서워 그냥 아이를 뺏기고 말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겁이 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을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한 7년을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더니 제 예상보다 많은 돈을 모으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됐다. 아이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우리 아들 찬호 데려올 수 있겠다 싶어. 예전에 우리 세 식구 살던 동네를 찾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 몇 년 사이에 동네가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니 당연히 변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집이 어딘지도 모르게 상가며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몇 시간을
그 주변에서 헤맸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을 수 없나 실망하던 사이 익숙한 얼굴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새들어 살던 주인집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누구신지. 저 몇 년 전에 아주머님 댁에서 새들어 살던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아들 하나 키우던. 아들 이름이 찬호였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기억난다. 그때 그렇게 떠나고 나서 내가 궁금했었어. 잘 지냈어? 아유, 그 곱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이 버리고 가서 어떻게 잘 살았겠어요. 죽지 못해 살았죠 뭐. 근데 아주머니, 아직 이 동네 사세요? 그럼 우리 찬호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 뒤로 아들이랑 한 번도 연락 안 한 거야? 이사 간 지 한참 됐는데. 언제요? 언제 이사 갔어요? 아니, 어디로 갔는지 들으셨어요? 찬호 엄마 그렇게 나가고 나서 한 일주일쯤 됐나? 내 아빠가 오더니 집 빼달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집을 빼게 돼서 미안하다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느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부산에 직장을 구했대요. 그래서 집 빼주고 3일인가 지나고 바로 이사 갔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만데 이사 간 소식도 못 들은 거야? 네. 그래도 이 동네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아이고, 이사 간 줄도 모르고 찾아왔구나. 아니, 찬호 아빠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지러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아이하고 연락은 되게 해줘야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내 소식도 못 듣고 가서 어떡해. 괜찮아요, 아주머니. 신세 많이 졌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오로지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며 그 힘든 시간을 고생하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아이를 만나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을 되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7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왔는데 이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허무함과 허망함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동네 가면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이 이사 갔다는 부산에 가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에서도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다른 데로 다시 이사 갔을지도 모르고 부산에 산다고 해도 그 넓은 부산 땅에서 아들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아이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짐을 싸들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악자같이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부산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고 보니 작은 가게를 하나 얻을 돈이 남았어요. 어떤 가게를 할까 고민하다가 찬호가 어렸을 때 제가 만들어준 어묵을 잘 먹었던 기억이 나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분식집은 개업 초부터 꽤 잘 됐습니다. 학교가 많은 동네에 차렸더니 금방 단골 학생들이 생기더군요.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학교 근처를 찾은 건 아니었고 우리 아들 또래 애들이라도 보면서
내 자식처럼 먹이고 싶어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정말 내 아들이 먹는 것처럼 배가 불렀네요. 그런 마음으로 5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학생들 얼굴도 잊혀지고 정말 엄마처럼 따르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속의 공허함과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계속 커져가더군요. 특히 학교 끝나고 엄마와 손을 잡고 떡볶이며 어묵이며 먹으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 아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네요. 그날은 근처 학교 아이들이 일찍 끝나는 날이라 점심때부터 정신없이 장사를 하고 한숨 돌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고 쉬려는데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구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동네라 겨울에도 눈 구경을 잘 못했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눈 구경을 한다는 감상에 젖어 눈이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바로 앞으로 어떤 한 아이가 종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뛰어들어왔어요.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당황했는지 놀란 표정이었고 날씨까지 추워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학생이 감기 걸려 고생할 것 같아 바로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근처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체구가 굉장히 자그마하더군요. 학생이 놀라지 않도록 다가갔고 괜찮으면 가게 안에서 몸을 녹이고 가라고 했어요. 아이는 고민하면서도 날이 워낙 추웠던 탓인지 거절하지 않고 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 거기다 눈까지 내리니까 더 추울 거야. 눈 그칠 때까지 여기서 앉아 있다가 가.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만 앉았다 갈게요. 그래. 지금 한가한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가도 돼. 따뜻한 가게 안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지만 밖에서 워낙 오래 떨었던 탓인지 아직 학생은 손과 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당장 뭐라도 따뜻한 걸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끓이고 있던 어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학생, 추우니까 이거라도 먹고 있어. 아니에요. 저 괜찮은데. 괜찮긴. 아까부터 계속 몸을 덜덜 떨고 있던데. 어묵 국물 따뜻하니까 이거라도 먼저 먹어. 내가 금방 떡볶이에서 갖다 줄게. 알겠지? 처음엔 제게 미안하기도 하고 낯을 가려서인지 쭈뼛쭈뼛하던 학생은 어묵 국물이 입에 맞았는지 열심히 먹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금방 만든 떡볶이와 순대까지 가져다 주자 배고팠는지 접시를 금방 비웠어요. 학생이 음식을 먹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을 봤는데 눈매나 웃는 모습에서 어릴 적 찬호가 겹쳐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와 동갑에다 얼굴도 닮은 것 같아 혹시나 싶어 심장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교복 명찰에 적힌 이름이 재영이었어요.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진짜 이름이 재영이냐 물어보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순식간에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를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찬호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었나 봐요.
그래도 아들과 동갑에다 웃는 모습이 참 닮은 아이가 반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뒤로 학생은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비록 우리 찬우는 아니지만 아들 같은 마음에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챙겨줬고 그때마다 아줌마 감사하다며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네요. 그러던 중 하루는 학생이 제게 줄 게 있다며 가게에 들렀어요. 뭔가 해서 보니 제게 작은 사탕 바구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나 주는 거야? 네,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드리려고 하나 샀어요. 정말? 오늘 화이트데이인 줄도 몰랐는데 너무 고마워. 아줌마 이런 거 처음 받아봐. 학생이 준 사탕 바구니를 보면서 정말 우리 찬호가 준 것 같아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도 나와 함께 컸다면 매해마다 사탕 바구니며 생일 선물이며 하나씩 사다 줬을 텐데 싶고 남이지만 저를 잘 챙기는 그 학생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미리 만들어둔 반찬 몇 가지를 싸서 보내줬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둘이 산다는 말을 들어서 반찬이라도 넉넉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는 반찬을 받아들고 사라졌네요. 반찬을 보내줬던 다음날 손님이 몰리는 한두 시간이 지나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바쁘세요? 아니야. 애들 몰릴 시간은 끝났어. 그나저나 학교 시간 지났는데 아직 안 가고 뭐해? 배고프면 어묵이랑 떡볶이 좀 줄까? 아니에요. 오늘은 어묵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빠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를? 왜? 무슨 일이 있으셔? 그건 아니고요. 아빠가 어제 주신 반찬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얼굴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하셔서요. 에헤이, 내가 같이 나눠 먹자고 드린 건데 뭘.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사실 아빠가 요 며칠 계속 식사를 못 하시다가 어제 아줌마가 준 반찬에다가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안 뵙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치? 들어오시라고 해. 그렇게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저와 12년 전 헤어졌던 남편이었네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 다시 만난 얼굴에 우리 둘 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빠, 어제 반찬 주신 분식집 사장님이셔. 찬호 엄마. 일단 여기 앉아요. 학생도 좀 앉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보려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눈매와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던 학생. 하지만 이름이 달라 당연히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싶어 헛된 기대를 접으며 얼마나 마음 한켠이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학생이
아빠라고 데려온 사람이 나와 결혼해 아이가 낳았던 그 사람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정말이지 묻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지만 가슴속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말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더군요. 제 울먹이는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찬우 엄마, 여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서 어떤 것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보다 우리 찬우는 어디 갔어요? 우리 아들 찬우 어디 있어요? 찬우 엄마, 넌 좀 진정해. 얘가 우리 찬우야. 우리 아들 찬우라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학생 이름은 재영이던데. 그래서 찬우 어릴 때랑 눈매며 웃는 모습이 똑같은데도 이름이 달라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닮은 애겠지 싶어서 내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으로 눈물을 삼켰는데. 말 좀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울먹이며 소리치는 저를 보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때 당신이 집을 나가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왔어. 그리고선 쭉 부산에서만 살았고 아이 이름은 나를 버리고 나가려던 당신이 너무 미워서 아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개명 신청을 했어. 찬우 이름 당신이 지어준 거잖아. 이름 부를 때마다 자꾸 당신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당신 생각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꾼 거야. 미안해. 재영아, 너는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네 원래 이름은 찬호야.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네 엄마다. 아줌마가 진짜 우리 엄마예요? 사실이에요? 맞아. 너 낳아주신 친엄마야. 이 애비가 부족한 탓에 너희 모자를 생이별 시켰어. 미안하다. 내가 두 사람한테 정말 미안해. 눈 내리던 추운 겨울날 우리 가게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었다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이를 두고 아니겠지 싶어 모른 척 해왔던 지난 날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찬우를 찾았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엉엉 우열을 했네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힘껏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지난 12년의 그리움을 털어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 앞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미안하단 말을 반복하더군요. 사실 찬우를 만나고 가장 걱정됐던 건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아이는 자신은 괜찮다고 이제라도 엄마를 만나 다행이라며 우리의 손을 꼭 잡아줬네요. 엄마가 되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 그것이 늘 미안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바르게 잘 자라 아이 아빠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한 뒤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영업 준비를 하러 가게에 도착하니 아이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찬호 엄마, 먼저 내가 당신한테 정식으로 사과할게. 그때 내 못난 마음에 당신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집을 나가고 찬호랑 떨어져서 사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내 자존심만 부리느라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됐어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요, 뭘. 나도 처음에는 자식 떼놓은 당신 미웠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 이름까지 바꿀 수 있나 싶었어요. 근데 과거에 더 끄집어내고 생각해봐야 뭐하겠어요. 서로 미안하고 속만 상하지. 그래도 나 없는 동안 찬호 건강하고 착하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확실히 나보다 당신이 더 배포가 큰 사람이야. 지금 와서 그런 말은 뭐하러 해요. 피차 서로나 부끄럽게. 그나저나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면서요. 나한테 따로 할 말이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뗀 아이 아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사실 폐암 말기야. 당신 만나기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 그래서 나도 얼마 전부터 당신 찾고 있었어. 예전에 살았던 집에 찾아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대. 당신도 거기 찾아왔었다고. 나 죽기 전에 찬우한테 엄마만큼은 꼭 찾아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염치 없는 놈인 거 알지만 부탁 하나만 하자. 난 이제 얼마 못 살 거고 당신이 우리 찬호 잘 키워줘. 같이 살 때도 못난 남편이었는데 죽을 날까지 받아놓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되니 면목이 없네. 가망이 없는 거래요? 그래도 치료를 받고 나을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포기하면 어떡해요. 병원에서도 몇 개월 안 남았대. 그리고 치료받으면서 힘든 것도 싫고 그냥 사는 날까지 편하게 살다 가고 싶어. 아이 아빠의 간절한 부탁에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갔어요. 뭔가에서 열어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적금 통장과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 그 사람이 간 뒤 한참을 울었어요. 물론 이제는 다 잊은 사람이라 옛날의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부부로 연을 맺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인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서로 젊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밝고 건강하던 사람이 떠날 날짜를 받아두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만난 뒤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 아빠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살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작았던 제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잘 챙겨주지 못해 그게 늘 미안했는데 자기는 괜찮다며 오히려 못난 엄마를 위로하는 멋진 아들로 성장했죠. 지금은 결혼을 해 4살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마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사람도 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겠죠? 하늘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부부의 연을 끝까지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의 결실만큼은 잘 키웠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오래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